예,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럼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태환 박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이제 노르웨이 자율환경 선박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노르웨이 남동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이스턴 노르웨이에서 부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전체 학생 수가 18,000명 정도 되고 직원 수가 1,900명 정도가 돼서 노르웨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학교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노르웨이 오기 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주요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는 걸로 오늘 발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노르웨이의 주요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라 비르켈란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야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1905년도에 노시크 히드로라는 회사로 설립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 한 16,000명 정도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비료 회사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료 공장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남쪽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요 야라라고 표시된 부분이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지금 현재 물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야라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면 이 비료를 트럭을 이용해서 여기 브레빅이라는 조그만 항구까지 운반을 합니다. 이제 브레빅이라는 항구에서 배에 실어서 라르빅이라는 좀 더 큰 항구까지 운반을 하고요. 이제 라르빅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트럭이 다니는 루트가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트럭이 여러 대가 다니지만 총 합치면 100회 이상 트럭이 왕복을 하고 있고 1년에 약 4만 회 정도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야라 회사에서 특히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트럭을 배터리로 구동하는 무인 선박으로 대체를 하려는 게 야라 비르켈란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빨간색으로 운행하던 트럭을 이 파란색 배로 대체 운행하는 게 프로젝트의 주 목적이 되겠고요. 배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한 8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낮은 속도로 6노트의 되게 낮은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총 12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루마니아 조선소에서 건조가 완료가 돼서 진수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로 도착을 해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의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율운항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은 다 이 콩스베르그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가 이제 아스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스코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제일 큰 규모의 식품 공급 업체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전역에 22개의 물류 창고와 매일 800대 정도의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 큰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이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트럭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트럭 대신에 자율운항 선박을 이용해서 물류를 운송하려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호르튼이랑 모스라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쯤이 오슬로가 될 거고 여기쯤에 저희 학교가 있고요. 여기쯤에 콩스베르그 마리타임 회사 본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인데,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남서쪽 노르웨이가 있고 이쪽으로 스웨덴이 있어가지고 이 물류가 이제 노르웨이 남서쪽에서 스웨덴 쪽으로 가려면
이 바닷길을 지나지 않으면 이 위로 이만큼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돼서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페리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일에는 2-30분 간격으로 되게 자주 운항을 하고요. 주말이나 저녁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는 페리가 있는데 워낙 붐비다 보니까 페리를 붐비는 시간에는 몇 대 기다렸다가 다음 걸 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코 회사에서 좀 더 물류 그 흐름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호르튼보스 구역에 무인 선박을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인 배터리 추진 선박을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연간 한 200만 킬로미터의 트럭 운송을 대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5,000톤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인도의 쿠친조선소랑 계약을 맞춰서 2022년도에 총 보시는 것처럼 2척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아까 야라 비르켈란드랑 비슷하게 한 67m 정도 되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러를 16대 실을 수 있는 선박이고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약 한화 15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콩스베르그랑 마스텔리라는 두 회사가 이제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브릿지가 보이실 텐데 이게 초기에 그 테스트할 때 이제 그 엔지니어나 항해사들이 그 거주할 구역이고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율운항 무인 운항이 되면은 그때 요 브릿지는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인 선박이다라고 해서 뭔가 아, 미디어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브릿지가 있으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다 제거할 수 있게 굳이 제거를 한다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브릿지 위에 달려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나중에 제거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오토십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단 동일한 이름의 다른 프로젝트가 올해 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엔트웬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건 좀 다른 프로젝트예요. 얘는 유럽연합에서 펀딩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고요. 총 260억 원의 펀딩 지원을 받아서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 노르웨이는 신테프, 그리고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등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강을 다니는 인랜드 선박,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해를 다니는 자율운항 선박 두 가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 목표는 TRL-7에 진짜 배를 만드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주요 기술들을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관련 규정, 비즈니스 모델 등등 자율운항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드린 세 가지 프로젝트는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야라 비르켈란드랑 아스코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나와 있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민간 주도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야라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만드는 회사고 아스코 같은 경우는 식품 물류 회사예요. 그래서 해운 회사도 아니고 선박이랑 전혀 상관없고 IT나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지만 자기들의 물류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민간 주도로 자기들의 사용자 주도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이 두 자율운항 프로젝트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선박뿐만 아니라 이 선박이랑 연결되는 이 컨테이너를 나르는 트럭들 마찬가지로 이 트레일러들 이것까지 전부 다 물류 전체를 지금 자율운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라 비르킬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컨테이너를 실어 오는 트럭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실는 이 크레인 전부 다 자율 무인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아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실려 있는 이 트레일러들이 전부 다 무인 트레일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박뿐만 아니라 물류 전체를 무인화 자동화하고 선박은 그중에 한 요소로만 들어가는 전체 무인 물류 체인의 한 요소로 들어간다는 게 또 굉장히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글로벌 마켓 조사에 의하면은 올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8% 정도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특히 유럽이랑 미국 쪽은 난리가 났었죠. 다 락다운 되고. 이제 증시가 곤두박질을 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가 많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야라 비르켈란드 같은 경우에도 건조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는 앞으로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자료는 이 노르웨이 2, 4분기 해외여행 횟수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거의 해외여행이 거의 줄어들었죠. 이제 아직 3, 4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3, 4분기에는 이제 휴가가 있어가지고 그 통계가 나오면은 해외여행 감소된 게 훨씬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가 4주, 한 달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한 2, 3주 정도는 해외로 따뜻한 나라로 많이 휴가를 보내러 가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로 많이 가서 여름 휴가 되면은 이 주택가가 거의 유령 도시처럼 되는데 휴가를 못 나가고 사람들이 다 노르웨이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동이 났었어요, 여름에. 사람들이 다 휴가 안 나가고 노르웨이에서 막 바베큐 해 먹고 하니까 노르웨이 돼지고기가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우유 소비도 증가를 하고 이 나라가 조그매서 그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노르웨이 국내에서 식료품 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무런 차질 없이 오히려 더 가속화돼서 이 자율운항 물류 시스템을 개발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언택트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 선박 또는 자율운항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선원들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선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항구에 몇 주 동안 이제 배가 운항을 해서 항구에 도착했는데 항구에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14일 쿼런틴을 해야 되는데 쿼런틴 기간 동안 뭐 월급을 못 받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올해 10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약 40만 명의 선원들이 선박이나 해양 플랫폼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지금 그 선원이면서 파트타임으로 석사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요.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 못 돌아온 친구도 있어요. 어, 안 그래도 선원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안 그래도 필리핀 분들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분들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선원을 확보하기가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율운항 선박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꼭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차 모든 운송수단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운항 그 물류가 가속화가 될 거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계속 더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럼 이 자율운항 선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지 이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센서랑 내비게이션 제일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이제 통신 문제, 국산 간의 통신 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관련 규정 문제, 그리고 선박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율운항 자동차나 이런 다른 자율운항 드론이랑 달리 자율운항 선박에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고장 수리랑 유지 보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고장 수리랑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박의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엔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가죠. 뭐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정화 시스템, 뭐 윤활 시스템, 쿨링 시스템 등등 여러 개가 들어가고, 각각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 연료 정화 시스템의 일부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막 테이프 감겨 있고 엄청 짜잘한 커넥션들이 많이 있고, 이 운항 중에 굉장히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작은 규모의 리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뭐 짜잘한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등등, 이런 문제를 자율운항 무인 선박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선박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오신 분들이랑 자율운항 무인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회의적이세요. 배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리던던시를 두는 방법이 있죠. 엔진을 두 개를 두는 거예요. 프로펠러도 다 두 개를 두면은 어느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나머지 하나로 어떻게든 배가 한국까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솔루션이에요. 성과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솔루션은 컨디션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고장을 미리 예방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많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큰 엔진에 컨디션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뭐 진동이랑 온도를 재는 건 가능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모든 파이프라인들, 조그만 펌프, 이런 모든 장비에 모두 다 컨디션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자율운항 선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발표하신 대로 이런 군용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는 좀 예외지만, 이런 상업용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하는 이유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파나막스급 벌크 캐리어를 가지고 이 벌크 캐리어의 모든 비용들을 자율운항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비용이 바뀌는지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유인 선박,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유인 선박의 케이스고요. 보시는 거는 129밀리언 US 달러는 배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필요한 금액이에요. 첫 번째 10밀리언은 그 선원들의 인건비고요. 16밀리언은 다른 오퍼레이팅 비용이고, 46밀리언이 그 추진용 연료비, 7은 발전용 연료비, 16은 이제 다른 그 운용 비용, 운항 비용, 34가 선가가 되겠습니다. 배 한 척을 수명 주기 동안 운행하는데 모든 드는 비용이 129밀리언이고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제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다 없어지죠. 대신에 성과가 많이 늘어나요. 이 성과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데크하우스 없어지는 거는 다 빼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리던던시 추가가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율운항에 필요한 센서나 장비들,
가격을 포함해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기존 대비 3밀리언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 전체, 배 수명주기 전체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이 1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이제 이 데크하우스가 없어지니까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서 연료 소모가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거주구가 없으니까 선원들이 전기를 안 쓰니까 발전기를 더 작은 발전기를 써서 발전기 연료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해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5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이 리던던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제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선박 연료를 정화할 때, 퓨리파잉 할 때 슬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필터 막히고 이런 게 제일 큰 문제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상에서 퓨리파잉을 안 하고 좀 더 높은 등급의 기름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연료비가 비싸지니까 오히려 유인 선박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좀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자율화 선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당면 과제들이 있지만, 이 고장 수리랑 유지 보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선박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쪽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 관계자분이랑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 자율운항 무인 선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운영 방법이, 자율운항 선박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 10명 남짓 되는 엔지니어들이 배에 다 올라가서 한두 시간 동안 배 모든 구석 모든 장비들을 다 체크를 할 거래요. 중간에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10명 엔지니어가 올라가서 다 체크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문제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자율운항, 반대편 항구로 가겠죠. 1시간 동안. 반대편 항구에 도착하면 1시간 뒤에 그쪽 항구에서 또 다른 10명의 엔지니어들이 배에 올라타서 한 2시간 동안 배를 다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자율운항.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전혀 그 이익이 되지 않는 운영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고장 수리랑 유지 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율운항 선박 연구 개발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산업이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이 가속화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 수리랑 유지 보수가 굉장히 큰 문제여서 이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